자, 이번에는 전두환 정부부터 이렇게 다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사망을 하고 전국에 계엄령이 선포가 됩니다. 그 당시 선생님 아버지가 직업군인이었었고 강원도에 근무하셨는데 전쟁 나는 줄 알았대요. 북한에서도 김새를 채고 탱크가 움직이고 전방에 있는 부대에서도 어떤 방어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탱크가 움직이면서 전쟁이 나는 어떤 일촉즉발의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혼란기에 헌법에 의해서 최규하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고, 뒤이어 1979년 12월 12일 날 전두환을 대표로 하는, 전두환 노태우를 대표로 하는 하나회라는 군 조직이 있습니다. 이 군 조직에서 군사정변,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죠. 이 사건을 12.12 사태라고 합니다. 그 당시 계엄사령관을 체포를 하고 전두환을 대표로 하는 하나회 이 사조직에서 어떤 권력을 틀어지게 되지요. 이때 일어난 일이 서울의 봄이라고 합니다. 이제 대학생들 중심으로 거리로 뛰쳐나옵니다. 박정희라는 절대 권력자가 죽고 독재 정권이 끝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데요. 80년 5월에 주된 시위를 서울의 봄이라고 합니다. 이때 외쳤던 구호들이 계엄령 해제하라, 전두환 퇴진하라, 유신헌법 철폐하라, 이런 것들을 외치면서 시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화가 오는지 알았더니 이런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는 그에 반하여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를 시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 활동을 금지시키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죠. 내란을 꾀했다고 해서 구속을 시키고 재판을 통해서 사형을 언도하게 되지요. 그리고 1980년 5월 18일 그 유명한 광주 민주화 운동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전남대 앞에서 충돌을 계기로 시작이 됩니다. 비상계엄이 확대되면서 전남대생들이 이제 전남대 앞에서 시위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무력 충돌이 있게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광주 시내에서 데모를 하는 대학생들을 계엄군들이 이제 무자비하게 진압을 하고 또 죄 없는 일반 시민들한테까지도 이제 과잉 진압을 하게 되면서 광주 시민들과 계엄군들 사이에 갈등이 고조가 되죠. 더 많은 살상자가 나오게 되면서 나중에는 이 광주 시민들을 향해서 계엄군들이 조준 사격까지 하면서 집단 발표를 하게 됐죠. 수많은 사상자가 나오면서 시민군들이 스스로 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군이라는 것이 조직이 되어서 계엄군들과 어떤 충돌이 더 격화되는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계엄군들이 광주 외곽으로 빠져나가고 광주를 에워싸고 광주를 고립시킵니다. 광주와는 이제 전화통화도 안 되고 들어오고 나가지도 못하게 되는 고립된 도시가 돼버리죠. 이때 계엄군들이 전남도청을 무력 진압을 하게 되면서 또 역시 총격전과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교육과정을 통해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명시가 돼 있고 그간의 여러 가지 청문회라든지 여러 가지 재판들을 통해서 명확히 5.18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고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부 왜곡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부분이 있지만 명확히 우리 교육과정 속에서 5.18은 광주와 민주운동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신군부는 권력을 탈취했지만 사람들을 이제 많이 죽이고 권력을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 도덕성을 상실하게 되었고 요건 80년대 이후에 민주화운동의 토대가 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훗날 1987년 6월 민주항쟁 때 이 광주가 그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그 당시에는 실패했을지 몰라도 훗날 끼치는 영향 때문에 높이 평가받고 있는 우리나라 3대 민주화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헌법을 바꾸고 대통령이 됩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강경책과 온건책을 병행했었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강경책은 일단 권력자들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언론을 잡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본인의 이미지는 좋게, 본인의 좋지 않은 이미지는 차단을 하죠. 땡전 뉴스라고 들어봤나요? 9시 땡 하면은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하면서 9시 땡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전두환을 미화하는 이런 방송들이 우스개로 전해져 오는데요. 그 당시 여러 언론사들을 통폐합하면서 자기 입맛에 맞는 언론을 길들였고 그래서 학습지에 쓰진 않았지만 기업인들도 비자금을 받거나 협조적이 않으면 한 방에 날려버리는 국제그룹이라고 있었대요. 옛날에 유명했던 회사인데 그런 부분은 퇴출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민주운동도 탄압을 하고 그리고 삼청교육대라는 것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삼청교육대. 사회 정화를 목적으로 운영이 되었지만 이 와중에 이것이 악용되기도 하죠. 본인한테 전두환 정권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군 훈련장에 보내서 무자비하게 훈련을 시키다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탄압의 도구로 썼었고 또 일부 또 이야기 들어보면은 실제 조폭들도 많이 끌려가서 사회를 좀 깨끗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도 합니다. 원권책으로는 많이 풀어주게 됩니다. 그 당시만 해서도 있었던 야강 통행을 금지를 해제시켰고 교복을 자율화시켰어요. 그리고 해외여행도 이때 자율로 풀리게 되고 국풍 80일이라는 행사를 열어서 사람들한테 놀거리를 마련해 주기도 했었고 그리고 전두환 정권 하면 3S 정책이 상당히 유명하죠. 3S. S자가 3개 들어가요. 섹스, 스포츠, 스크린. 섹스, 유흥산업. 스포츠, 프로스포츠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프로야구, 프로축구, 뭐 프로씨름. 그래서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또 우리나라 제일 인기 있는 스포츠가 프로야구인데 직접 시구까지 하면서 프로야구를 만들어주죠. 그리고 영화 산업을 또 활성화시키게 되죠. 그래서 놀거리들을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사람들이 정치에는 관심 갖지 말고 놀라고 이렇게 놀거리들 많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어느 정도 먹히고 선생님처럼 프로야구에 빠진 사람들도 생기면서 실제로 어느 정도 성과도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라든지 어떤 프로야구, 프로스포츠 이런 부분이 또 성공하는데 분명 기여한 부분이 있지만 이 의도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이었다는 부분은 기억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역설적이지만 전두환 정권 때 경제가 아주 좋았었다고 합니다. 목살기가 좋았었대요.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이걸 3조 호황이라 부르는데요. 요 세 가지가 금리, 유가, 달러가 낮은 상태가 유지되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할 정도로 아주 경제가 좋았던 시기가 요 시기라고들 하죠. 되게 역설적이지요. 하지만 전두환 정권 말기에 문제가 터집니다. 6월 민주항쟁 들어보셨나요? 1987년인데요. 이 당시 헌법에 의하면 간선제였기 때문에 전두환의 동지였었던 노태우 씨가 권력을 승계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때 헌법을 바꾸다라는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자라는 논의들이 있어 왔었고 데모들도 많이 있었죠. 이때 부천 경찰서에서 여성 권인숙이라는 여성이 성고문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전두환 정권이 도덕성으로 안 그래도 5.18이 있었는데 이 성고문 사건으로 또 이미지 타격을 입게 되고 결정적으로 박종철 서울대생이었던 박종철이라는 학생이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물고문을 당하게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유명한 표현이 있죠.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라는 표현. 우리 영화 1987 있잖아요. 1987에서 나왔던 그 유명한 표현.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이제 변명을 하게 되죠. 알고 봤더니 대학생 끌고 가서 고문을 하게 되는데 이때 죽임을 당하게 되죠. 요 일을 계기로 시위가 보물처럼 터지게 되고 이때 전두환이 이 헌법을 바꾸자는 이런 요구에 호헌을 발표합니다. 4월 13일 날. 이것을 4.13 호헌 조치라고 하는데요. 호헌, 지키겠다 헌법을. 그러니까 기존에 한마디로 간선제 체제를 지켜서 내 친구 노태우한테 권력을 넘겨주겠다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발표를 한 것이죠. 그래서 시위가 또 격해집니다. 이 와중에 연세대 사형이었던 이한열 군이 체류탄에 맞고 의식을 잃고 며칠 뒤에 사망한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아까 박종철 죽었죠. 이번 이한열 죽었죠. 이런 일들이 중첩돼서 일어나면서 시위가 격해지고 넥타이를 찬 회사들까지도 거리로 뛰쳐나오면서 학생, 시민들이 하나 되어서 헌법을 바꾸라고 호헌철폐, 독재 타도 이런 걸 외치면서 헌법을 바꿀 것을 요구하게 되고 끝내 그 당시 노태우 후보가 차기 대통령 후보로 내정돼 있었던 노태우 후보가 6.29 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6월 29일 날 발표했기 때문에 6.29 선언인데 헌법을 바꾸겠다라는 거죠. 간선제 헌법을 직선제로. 그래서 헌법이 개정이 됐죠. 이것이 9차 개헌이고 현재 헌법이 이 9차 개헌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제로 하되 5년 한 번만 할 수 있도록 헌법이 이때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당시 때 나왔었던 구호 한번 꼭 기억해 주세요. 호헌천패, 호헌철폐, 민주헌법 쟁취, 독재타도. 호헌철폐라는 결정적인 힌트가 있지요. 그래서 이때 바뀐 헌법이 지금 헌법의 기본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헌법을 바꾸는 데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노태우를 직선제로도 당선시킬 어떤 의도가 있었습니다. 노태우 씨가 이제 여당 후보로 나왔고 김영삼 씨 당연히 나왔고 근데 또 야당의 김대중 씨가 감옥에 아까 사형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감옥에서 나오면서 정치에 복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태우
여당의 노태우, 야당의 김영삼, 김대중이란 거물급 두 명이 민주화 인사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 세 명이 붙는데 요 두 분, 김영삼과 김대중 씨가 한 분이 양보했었으면 무조건 이겼을 것 같은데 이 둘이 서로 경쟁하면서 양보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여건이었던 노태우 씨가 어부지리로 낮은 득표율로 당선이 되게 되죠. 그래서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역설적이지요. 모순이죠. 이게 직선제 헌법을 통해서 민주정권으로 갈아엎으려는 의도가 있었는데 오히려 직선제는 되었지만 노태우 씨가 당선이 되는, 어찌되었든 합법적으로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노태우 정부 업적은 노태우 정부는 그렇게 인기는 없지만 스님이 가만히 보면은 업적도 꽤 되는 것 같아요. 일단 88 서울올림픽, 우리나라 최초로 하계 올림픽이 열리게 됩니다. 이때 공산주의 국가까지도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면서 전 세계적인 규모의, 아주 큰 규모의 올림픽이 성대히 열렸고 성공을 거두게 됐지요. 우리나라 역대 최고 성적 4위까지 하게 되었고, 우스갯지만 이때 개막식 때 해프닝도 있었어요. 보통 평화의 상징이라 해가지고 비둘기 띄우고 그 당시 큰 성화에 올라가 가지고 성화에 불을 붙이게 됐는데 불이 활활 타올라요. 그래서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를 뿌렸는데 비둘기 푸득푸득 날아가면서 그 성화 쪽에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따뜻하니까 모였나 봐. 근데 이게 생방송으로 이 비둘기들이 그 뜨거운 봉화에 그을리는 모습이라든지 타는 모습이 전 세계인들의 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로 나간 부분이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우스개로 이때 비둘기들이 많이 타 죽었습니다. 요 일이 있었고 그 후에는 비둘기가 이제 개막식에 사용되는 게 금지가 되었었다고 하죠. 거기에 분명히 우리 88 서울올림픽 개막식이 또 영향이 있었고, 또 둥글레란다. 둥글새라 그러나요? 이렇게 조그만 소년이 둥글새 이렇게 밀고 가는 명장면이 있었는데 이 소년이 나중에 성인이 돼가지고 또 TV에 나오는 모습도 선생님 기억에 또 남아있네요. 또 노태우 정부 하면 북방 외교를 빼먹을 수 없습니다. 북방 외교라는 거, 북쪽 위주의 국가들, 공산주의 국가들하고 우리 이제 보통 적으로 이렇게 간주됐었는데 교류하고 수교하는 모습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헝가리, 소련, 중국 등과 이게 수교를 하면서 사회주의 국가들하고도 외교를 트게 됐죠. 특히 소련이나 중국은 6.25 전쟁 때 우리랑 전쟁까지 했던 나라인데 이런 국가들과 손잡게 됩니다. 특히 중국과 교류를 하게 되면서 그 전에 앞서서 대만과 우리가 교류를 했었는데 좀 대만의 의견을 좀 우리가 좀 묵살을 하고 중국과 신흥 경제 대국이었었던 중국과 손을 잡으면서 우리가 대만과 관계가 되게 껄끄러진 것도 되게 유명한 일화이기도 하죠. 대만은 좀 파란 중국이라 보통 명칭이 붙고 중국이 빨간 중국, 원래 같은 나라였었죠. 지금도 중국과 대만이 체제를 두고 또 중국은 대만을 흡수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두고서 독립을 하느냐 뭐 흡수를 당하느냐 이런 부분에 놓고서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되게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또 노태우 정부는 북쪽하고도 관계 개선에 힘을 썼었습니다. 남북한 유엔에 동시 가입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남북 기본 합의서라고 하는 여러 가지 통일 지향에 있어서 어떤 뼈대가 되는 남북 기본 합의서가 이때 또 마련이 되기도 하죠. 앞서 박정희 정권 때는 7.4 남북 공동선언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거에 이어서 노태우 정권 때 남북 기본 합의서, 우리 뒤에 배울 김대중 정권 때 6.15 남북 공동선언, 요 3대 선언은 되게 유명합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제 14선언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계산한 것이 있는데 박정희 때 7.4, 노태우 때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은 우리가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